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에서 중대한 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한다며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FBI가 최고 수준의 경계로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FBI는 세네갈 태생 귀화 시민권자를 용의자로 규정하고 테러 연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 프로젝트에 연방정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제안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며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경찰들의 불법적인 불심 검문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경찰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다카 수혜자 260명 이상을 구금하고 이 가운데 86명을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직후 SNS에 올린 연설에서 미국은 조금 전 이란에서 중대한 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한다며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두 나라의 전격적인 이란 공격은 테헤란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30분 이루어졌으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집무실을 포함해 도심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 직후 X 등 SNS엔 테헤란 도심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군 당국은 이란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격 직후 SNS에 올린 8분짜리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의 핵 위협, 지역 안보, 인권 탄압 등 이란 공습을 두고 다양한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려 했다며 이란의 핵미사일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인권 문제도 공격 명분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며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 전복을 촉구했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헤즈볼라가 가세하는 등 확전 양상입니다. 미국 주장에 따르면 37년간 철권 통치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등 지도자 48명이 사라졌고 미국에선 3명이 사망, 5명 중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바레인 미국 기지 공습 등으로 사상자가 56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43%가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반대하고 27%만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43%를 차지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90%는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해 사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당별로는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4%가 공습에 반대했고 찬성은 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55%는 공습을 지지했으며 13%는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기조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선 87%가 이 같은 견해를 보였으며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파에선 각각 23%, 60%로 집계됐습니다. FBI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FBI는 세네갈 태생 귀화 시민권자를 용의자로 규정하고 테러 연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쯤 텍사스주 오스틴의 유흥가인 6번가의 한 주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총격범은 SUV를 몰고 이 주점 앞을 여러 차례 오가다 차를 멈추고 테라스와 주점 앞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창문 밖으로 권총을 쐈습니다. 이어 차에서 수총을 들고 내린 뒤에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당시 총격범은 알라의 소유물이라고 적힌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 대치 끝에 총격범을 사살했습니다. 총격범은 오스틴 외곽 플루거빌에 거주하는 53세, 세네갈 출신 이민자 은디아가 DNA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2000년 미국에 입국해 2013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의 차량에선 이슬람 경전 코란과 총기 여러 개가 나왔고 자택에선 이란 국기와 이란 지도자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감시하는 시테 인텔리전스 그룹은 용의자가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성향과 미국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 적이 있으며 돌격 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든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나 디아네가 이란 정권을 우호하는 단체와 직접 공모한 것으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스 도란 FBI 샌안토니오 지부장 대행은 총격범과 차량에서 발견된 정황을 바탕으로 사건이 테러 행위인지 조사 중이라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시 파텔 FBI 국장은 SNS X를 통해 어젯밤 대테러 정보팀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 자산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국의 합동 테러 대응팀은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파악하고 저지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24시간 연중 무휴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해외 부대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FBI는 국내 공격을 저지하는 최전선을 지킬 것이라며 수상해 보이는 점이 있다면 즉각 당국으로 신고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 프로젝트에 연방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제안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며 긴 과정이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연방 정부가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 프로젝트에 210억 달러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써니사이드 야드 개발 계획은 728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철도 차량 기지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12,000세대의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20년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발생과 함께 보류됐습니다. 맘다니는 퀸즈 출신의 개발업자이기도 한 트럼프가 도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트럼프를 설득하려 노력했으며 투자를 약속하진 않았으나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는 27일 우리가 제안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며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써니사이드 야드 재개발은 기술적 어려움과 막대한 비용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뉴욕 경찰들의 불법적인 불심 검문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당수의 경찰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NYPD가 입수한 경찰 감시단체 마일런 데너스타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검문을 시행한 뉴욕 경찰은 본인들이 실시한 모든 검문의 99%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팀 조사 결과 상당수의 법규 위반을 발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이루어진 검문의 89%만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몸 수색 등 수색 절차의 경우 약 73%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방법원이 NYPD가 불법 불심 검문으로 유색인종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불심 검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단순히 직감의 근거에 누군가를 검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경찰을 피해 걷거나 뛴다고 해서 검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는 몸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팀은 검문 절차에 대해 경찰들이 아예 잘못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검문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뉴욕 경찰들이 검문을 실시한 뒤 약 30% 정도는 정확한 보고를 남기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검문 기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경찰이 검문 후의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넘긴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검문 기록이 없으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검문을 진행한 경찰이나 간부에 대한 일관된 징계가 없다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 260명 이상을 구금하고 이 가운데 86명을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낸 답변서에서 이민 당국이 2025년 1월부터 11월 19일까지 다카 수혜자 26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금시킨 다카 수혜자 중 86명은 국외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놈 장관은 답변서에서 구금된 다카 수혜자 261명 중 241명이 전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거나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놈 장관은 다카 프로그램은 DHS 장관 권한 내에서 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이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권리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카 수혜자들은 신규 신청 및 갱신 때마다 엄격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놈 장관을 향해 다카 수혜자를 체포 및 추방 근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IC가 100명이 넘는 아동을 비인도적 구금시설에 억류한 사실이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 명령도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C는 지난해 1월 이후 뉴욕시에서 약 140명의 어린이를 체포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로어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됐습니다. 문제의 구금시설은 원래 폭력성이나 도주 위험이 있는 성인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며 어린이들도 예외 없이 이곳에 구금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시설에 5,409명을 수용했는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수용된 5,257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시설 내부는 콘크리트 벤치만 놓인 좁은 공간으로 창문이 없고 침구와 위생용품 제공도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 접근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뉴욕 이민자 연맹은 이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 이민자 가족은 4세 딸과 7세 아들이 IC 단속 과정,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성인 수용자들의 구금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평균 수용 기간이 하루 이상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한인 암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폐암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한인 암 사망자 수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16.2% 증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난 2024년 한인 암 사망 통계에 따르면 폐기관, 기관지암으로 사망한 한인은 424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의 388명보다 9.3% 증가했습니다. 2018년 348명과 비교하면 6년간 76명, 21.8% 늘었습니다. 공동 2위는 대장 직장 항문암과 췌장암으로 각각 213명이었습니다. 대장 직장 항문암은 2023년 216명에서 1.4% 줄었으며 2018년 225명과 비교하면 5.3% 감소했습니다. 반면 췌장암은 2023년 196명에서 8.7% 증가했고 2018년 158명과 비교하면 34.8% 늘며 순위도 상승했습니다. 4위는 191명을 기록한 간암, 간내 담관암으로 2023년 197명보다 6명 줄었으나 2018년 180명과 비교하면 6.1% 증가했습니다. 5위는 178명으로 집계된 위암으로 2023년 165명보다 7.9% 늘었고 2018년도에도 165명이었기에 증가폭은 같았습니다. 6위 유방암은 135명으로 전년도 119명보다 13.4% 증가했으며 2018년 80명과 비교하면 68.8% 늘었습니다. 이어 7위 림프 조혈계암 111명, 8위 전립선암 64명, 9위 난소암 62명, 10위 뇌, 중추신경계암 4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참고로 기타 및 생사불명암이 210명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개별 장기암으로 분류되지 않은 항목으로 이번 순위에선 제외했습니다. 한인암 사망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16.2%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SNS 트루소셜에 대법원의 최근 관세 판결은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국가와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를 돌려주는 길을 열어줬고 판결에 따라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착취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수십 년간 우리를 이용해 수십억 달러를 부당하게 챙긴 국가와 기업들이 이 실망스러운 판결로 세계가 본 적 없는 횡재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청문회 또는 재심판이 가능한가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재심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미 징수한 관세 환급과 대체 관세 물색으로 인한 어려움을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창고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개조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소속인 코리 부커 연방 상원 의원 등과 함께 연방 국토안보부가 미 전역에 있는 창고를 구매 또는 임대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개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라 배정된 국토안보부 예산을 이민자 구금시설용 창고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과 부커 의원은 크고 아름다운 법의 자금으로 이민세관 단속국 및 세관 국경 보호국의 이민 단속 요원 모집, 신규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26일 주 정부가 약 30억 달러의 적자에 직면해 있다며 해결을 위해 지출 삭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 정부 재정 압박이 악화되면 주민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세금 인상이 아닌 낭비를 줄이는 예산 절감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지사는 솔직히 지난 수십 년간 역대 주 정부들은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며 주 정부의 고질적 지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66주년 뉴욕 한인회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한인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퀸즈 마퀴 아스토리아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 밤 행사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등 7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뉴욕 한인회 66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인 1, 2, 3세가 함께 모여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차세대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함께한다면 우리 한인 사회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차세대 한인들과 모든 것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의 한인상은 주디장 변호사가 수상했으며 사진작가 박분씨 등이 부문별 수상을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눈비가 섞여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27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